인구 550만 나라가 자동차 생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잡초만 무성하던 빈 들판을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바꿔놨죠. 자동차가 이 나라 산업의 절반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차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정작 그 나라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화려한 성공이 왜 거대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993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가 둘로 갈라섭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이별이라 벨벳 이혼이라 불렸죠. 그런데 이 조용한 이별의 뒷정리는 슬로바키아에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프라하도, 스코다 같은 알짜 공장도, 잘 훈련된 기술자도 전구 체코 쪽에 남았거든요. 슬로바키아 손에 쥐어진 건 냉전 시절 소련이 세워둔 무기 공장뿐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무기를 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공장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됐고요. 그 무렵 이 나라 실업률은 20% 안팎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다는 뜻이죠. 바로 옆 체코의 실업률은 그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날 헤어진 형제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갈린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 투자 지도에서 거의 지워진 이름이었어요. 2000년대 초 일본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값싼 동유럽으로 몰려듭니다. 폭스바겐은 체코, 스코다를 품었고 아우디는 헝가리로, GM은 폴란드로 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슬로바키아만 이 흐름을 비켜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반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째, 공장 지을 자리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아예 끊겨 있었습니다. 둘째, 용접하고 도장하고 검사할 숙련공이 없었어요. 셋째, 부품을 대줄 협력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죠. 자동차 한 대에는 부품이 약 2만 개나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차 한 대가 부품 2만 개짜리 거대한 레고인 셈인데요. 이 레고 조각을 만들어줄 공장이 근처에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완성차 회사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 일본과 독일이 슬로바키아를 건너뛴 건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합리성이 오히려 이 나라를 악순환에 가뒀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도로가 안 깔리고 도로가 없으니 또 투자가 안 오고요. 이 굴레를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계 1위 왕국의 초라한 출발선입니다. 자, 그럼 이 잡초만 무성하던 빈 들판에 누가 첫 삽을 떴을까요? 2000년대 중반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 세울 공장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력한 후보는 폴란드였습니다. 인구 3,800만에 인프라도 검증돼 있었으니까요. 반면 슬로바키아는 후보 명단 맨 아래, 사실상 들러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 정부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공장 부지를 공짜로 내주고 세금을 10년간 면제하고 공장까지 고속도로와 철도를 나라 돈으로 깔아주겠다고 한 거죠. 조건만 놓고 보면 폴란드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몽구 회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조건이 좋은 곳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위험이라 읽은 자리를 한국은 기회로 뒤집어 읽은 겁니다. 그렇게 2004년 3월 브라티슬라바 정부청사에서 투자협정 서명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른바 한국 속도가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자동차 공장 하나 짓는데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기아는 이걸 약 2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영하 20도 혹한에도 천막을 치고 열을 넣어가며 24시간 밤샘 공사를 했죠. 그렇게 2006년 12월 첫 양산차인 기아 시드가 라인에서 굴러나옵니다. 유럽 사람을 위해 유럽에서 설계하고 만든 첫 차였습니다. 여기엔 남다른 한 수가 숨어 있었어요. 완성차 공장만 옮긴 게 아니라 한국 부품 협력사들을 같은 시점에 통째로 데려온 겁니다. 서방 회사들은 완성차부터 짓고 부품망은 나중에 채웠거든요. 그런데 기아는 레고 조각 만드는 공장과 조립하는 공장을 동시에 켰습니다. 없던 부품 생태계를 단번에 이식한 셈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무려 184대였어요. 2위 체코가 115대, 자동차 강국인 우리 한국이 72대였으니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오늘날 자동차 산업은 이 나라 산업 매출의 절반 가까운 약 49.5%를 차지합니다. 부품 협력사만 약 350곳이 모여들었고 별명도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잡초밭이던 빈 들판이 유럽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심장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성공 신화죠.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하나 걸립니다.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정작 이 나라엔 남는 돈이 적거든요. 차 한 대를 팔면 이 나라에 진짜 얼마가 남을까요? 그 계산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잡초밭이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바뀌는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세계 1위.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하나 눈에 걸립니다.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라면 상식적으로 돈도 제일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많이 만드는 것과 많이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흔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차가 쏟아져 나오면 그 돈이 다 그 동네에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상품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차 한 대가 여러분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펼쳐볼게요. 먼저 어떤 차를 만들지 그림을 그리는 설계와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품 2만 개를 조립해서 실제 차로 찍어내는 생산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차에 로고를 붙여서 파는 브랜드와 판매가 있습니다. 이 세 구간 중에서 돈이 가장 얇게 남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운데, 조립입니다. 경제학에는 이걸 설명하는 스마일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웃는 입모양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입꼬리 양끝은 위로 올라가 있고 가운데는 축 처져 있죠. 차 한 대가 만들어져 팔리는 과정도 딱 이 모양입니다. 왼쪽 입꼬리인 설계, 오른쪽 입꼬리인 브랜드. 이 양끝은 돈이 두툼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골짜기에 있는 조립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바닥이에요. 그럼 슬로바키아는 이 웃는 입에서 어디를 맡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골짜기, 조립입니다. 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하는 것도, 기아라는 브랜드를 붙이는 것도, 핵심 기술을 쥔 것도 슬로바키아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하는 일은 남이 그린 설계도대로 남의 브랜드를 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차를 찍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레시피로 남의 간판을 단 햄버거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굽는 주방. 주방은 정신없이 바쁘고 햄버거는 끝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시피 값과 간판 값, 그러니까 진짜 돈이 되는 몫은 주방이 아니라 레시피와 간판을 가진 사람에게 갑니다. 조립이 받는 건 시급이고 설계와 브랜드가 받는 건 저작권료인 셈이죠. 그런데 왜 하필 가운데가 얇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립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쉽거든요. 설계 능력이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없지만 조립 공장은 인건비가 더 싼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진입장벽이 낮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자리는 값을 세게 부를 수 있지만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줄 서 있는 자리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조립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량을 많이 찍어내도 그 몫이 두툼해지질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생산은 2019년에 약 110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해에 웬만한 대도시 인구만큼의 차가 이 작은 나라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찍어내는 기아 질리나 공장이 직접 고용하는 사람은 3,700명 남짓입니다. 세계 1위를 떠받치는 심장이라기엔 어지간한 읍내 하나 정도의 일자리인 거죠. 물론 조립도 소중한 일자리이고 세금입니다. 이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짚어야 할 건 이겁니다. 연구개발비, 브랜드 가치, 핵심 부품에서 나오는 이윤, 그리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 부가가치의 두툼한 몫은 대부분 본사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설계와 브랜드를 쥔 쪽으로 흘러갑니다. 현지에 남는 건 주로 노동자의 임금과 나라가 걷는 세금 정도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얹힙니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EU 안에서는 나라 사이의 관세라는 벽이 사라지거든요. 슬로바키아에서 만든 차를 독일이든 프랑스든 관세 한 푼 없이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는 서유럽보다 훨씬 싼데 시장은 유럽 전체가 열려있는 더없이 좋은 조립기지가 하나 생긴 거죠. 슬로바키아가 세계 1위 조립 공장으로 올라선 데는 이 무관세라는 열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세계 1위 생산량이라는 숫자를 세계 1위 이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차 한 대를 팔아 이 나라에 남는 몫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작 그 나라 지갑에 떨어지는 두께는 얇다는 것. 이게 바로 조립기지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두툼한 몫이 설계와 브랜드를 준 쪽으로 빠져나갔고 이 나라 손엔 얇은 몫만 남았다면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자, 차 한 대를 팔아도 이 나라에 남는 몫은 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이익마저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면 더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슬로바키아가 이 공장을 유치하면서 실제로 손에 준 게 뭘까요? 일자리, 그리고 세금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얻으려고 이 나라가 미리 치른 대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슬로바키아는 후보 명단 최하위였습니다. 조건 좋은 폴란드를 제치고 공장을 데려오려면 뭔가 파격적인 걸 내놔야 했어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이겁니다. 공장 지을 땅을 공짜로 줬습니다. 세금을 10년 동안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장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나라 돈으로 깔아줬어요. 쉽게 말하면요, 손님을 모시려고 집 앞까지 새 길을 내주고 10년치 월세를 대신 내준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원이었냐면요, 유럽연합이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EU에는 회원국이 특정 기업한테 과도한 돈을 몰아주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있거든요. 슬로바키아의 지원 규모가 그 심사 대상에 오를 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대신 긁어준 카드값을 EU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확인했던 거죠. 정확히 몇 퍼센트를 보조했는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공을 공짜로 굴러들어온 대박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공엔 이미 선지급한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트로피를 받기 전에 이 나라는 먼저 카드를 긁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슬로바키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리 직후 이 나라의 실업률은 20% 안팎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일이 없었어요. 소련 군수공장은 고철이 됐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런 나라한테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 하나는 그냥 공장이 아니라 밥줄이자 미래였어요. 그러니 땅을 공짜로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그 순간엔 남는 장사처럼 보였던 겁니다. 절박한 사람은 원래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잘 안 봅니다. 그 작은 글씨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신 산업이 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숫자로 보면요, 자동차 산업이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9.5%입니다. 2023년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나라가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물건의 절반이 자동차 관련이라는 뜻입니다. 10개를 만들면 5개가 바퀴 달린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자동차 산업에 직접 몸담은 사람이 약 16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 부품을 대고 물류를 나르는 공급망까지 합치면 약 24만 4천 명이 이 하나의 산업에 매여 있습니다. 광역시 하나 인구가 통째로 자동차 하나만 보고 사는 셈이에요. 이 정도면 산업이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입니다. 이렇게 한 산업에 나라 전체가 매달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단일 산업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상태예요. 바구니를 잘 들고 있을 땐 편합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를 놓치면요, 달걀이 한 번에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아가 기침하면 슬로바키아는 감기에 걸린다. 처음 들으면 그냥 재밌는 표현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난리가 났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그 작은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들이 생산을 줄여야 했어요. 슬로바키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멈칫하자 나라 경제가 그대로 흔들렸어요. 회사가 감기 걸리니 나라가 몸살을 앓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월급이 한 회사에서만 나온다고요. 그 회사가 잘 될 땐 든든하죠. 그런데 그 회사 하나가 휘청이면 여러분 삶 전체가 같이 휘청입니다. 슬로바키아가 딱 그 상태예요. 한 다리로 선 거인입니다. 겉보기엔 우람하지만 그 다리 하나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넘어져요. 그러니 이 나라의 세금도, 도시의 상권도, 젊은이의 취업 자리도 결국 한 곳을 바라봅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동네 식당에 손님이 차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아이들이 그 회사에 취직합니다. 반대로 공장이 조업을 줄이면요, 그 식당부터 손님이 끊깁니다. 회사 하나의 심장박동에 도시 전체의 맥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땐 이만큼 든든한 게 없지만 이건 동시에 가장 무서운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묘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슬로바키아만 매달린 게 아니에요. 기아 입장에서도 슬로바키아 없는 유럽 사업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에 파는 차를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붙잡힌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관계입니다. 기아 없는 슬로바키아도 위태롭고 슬로바키아 없는 기아 유럽 전략도 흔들려요. 둘이 서로의 손목을 쥔 채 같이 절벽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차 한 대를 팔아 이 나라에 남는 그 얇은 목.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얇았던 바로 그 몫에 이 나라의 절반이 통째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익은 얇은데 거기 매달린 무게는 나라의 절반이에요. 이게 세계 1위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어 있던 진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뿐인 다리를 통째로 흔드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 나라는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탄탄함 위로 진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전환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아 질리나 공장에서 EV사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기아가 유럽 땅에서 만드는 첫 순수 전기차죠. 유럽 시장 전용으로 설계된 모델이고 연 16만 대를 만들어 그 절반을 유럽에서 팔 계획입니다. 뉴스만 보면 분명한 호재입니다. 세계 1위 왕국이 미래차까지 손에 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기차가 부품을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차 한 대는 부품 2만 개짜리 거대한 레고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이 레고에서 상당수 조각을 통째로 빼버립니다. 엔진이 사라지고 변속기가 사라집니다. 부품 수가 줄고 조립에 드는 손도 줄어들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편해 보이지만 그 부품을 만들어 먹고 살던 사람에겐 정반대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직접 고용은 약 16만 5천 명. 광역시 하나의 직장인이 통째로 여기 매여 있는 셈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엔진과 변속기,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전기차 시대엔 이 일자리들 위로 먼저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세계 1위를 떠받쳐온 협력사 350곳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만들던 부품이 미래차엔 아예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엔 이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신드롬입니다.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던 도시가 산업 지형이 바뀌자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버린 그 길을 말합니다. 놀라운 건 이 표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유럽 기관이 직접 썼다는 겁니다. 자동차 도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유럽이 스스로 경고장을 써붙인 셈이죠. 그럼 규제는 어떨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2035년부터 유럽에선 휘발유차 못 판다더라 하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나라엔 사형 선고 같은 소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조금 다릅니다. 당초 이유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사실상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이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100% 금지가 아니라
90% 감축으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이브리드 차도, 일부 내연기관 차도 2035년 이후까지 계속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 완화를 간하게 요청한 나라들 명단에 슬로바키아가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규제 내용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동차 규제 하나에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렸다는 사실, 그게 곧 신호입니다. 산업의 절반이 자동차에 걸린 나라에게 이건 환경 정책이 아니라 생존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서늘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끈끈하게 엮인 두 나라 사이도 어디서나 통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1월 슬로바키아는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그러니까 130억에서 150억 유로에 이르는 신규 원전 사업의 파트너를 확정했습니다. 그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가 원전을 짓기로 한 거죠. 불과 1년여 전 슬로바키아 총리가 직접 한국을 찾아 원전 협력을 논의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자동차에선 20년을 함께 걸어온 사이라도 원전이라는 다른 판에선 각자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겁니다. 나라 사이의 밀월도 결국 냉정한 손익계산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년 거래처와 아무리 가까워도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업체로 일감이 넘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제 이 모든 그림을 우리 지도 위에 겹쳐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도시 하나, 나아가 나라 절반의 운명을 통째로 건 구조. 낯설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울산, 조선의 거제, 철강의 광양.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 산업, 때론 한 기업이 도시의 심장을 쥐고 있는 구조는 판박이거든요. 슬로바키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어쩌면 20년 뒤 우리의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오늘 받아든 전기차 청구서를 우리도 언젠가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차 한 대에 남는 얇은 목 뒤에 나라를 통째로 세운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슬로바키아가 지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왕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4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이 만들어도 얇게 남는 조립이익, 성공을 사려고 미리 치른 두가 보조금, 산업 절반이 한 곳에 매달린 단일 의존, 그리고 이제 막 날아오기 시작한 전기차 청구서. 남의 성공담을 고지곳대로 부러워하기 전에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가고 청구서는 누가 치르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 기업의 도시 하나의 운명을 통째로 거는 이 모델. 과연 우리 울산과 거제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 여러분이 몸담은 산업은 지금 몇 개의 다리로 서 있나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답들이 모이면 그게 곧 우리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 지도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파헤쳐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폴스타는 미국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차를 북경에서 돌려 세웠어요. 미국 땅에서 만든 차를 정작 미국이 못 팔게 막아버린 겁니다. 같은 지리그룹인데 왜 볼보는 무사히 통과하고 폴스타만 혼자 북경에서 막혔을까요? 2026년 6월 25일 미국 상무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차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데이터가 어디로 흐르느냐,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 정보를 매일 실어 나르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우리는 이 차를 여전히 도로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선 폴스타를 직접 만들어 전량 배에 실어 보내고 있고요. 미국은 막았는데 우리는 왜 못 막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차를 미국이 북경에서 돌려 세웠습니다. 2026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줄여서 BIS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이 폴스타라는 전기차 브랜드에 판정을 내렸습니다. 커넥티드카 규정, 승인, 거부.
2027년형 신차부터는 미국에서 팔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폴스타라는 차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지빌 공장입니다. 볼보가 지난 10년간 13억 달러를 쏟아부은 곳이죠. 한 해 15만 대를 찍어내는 미국 땅의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조립한 차예요. 차체엔 Made in USA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그 차를 못 팔게 막아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수입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 땅에서 뽑아낸 차를 자기네가 쫓아낸 거니까요. 어디 먼 나라에서 배 타고 들어온 차라면 또 몰라요. 미국 세금 내고 미국 사람 고용해서 만든 차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폴스타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국 심사대에 섰어요. 손엔 여권이 들려 있습니다. 겉표지엔 분명 미국이라고 찍혀 있어요. 공장 주소도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여권을 펼쳐 안쪽을 확인하더니 도장을 거꾸로 찍습니다. 입국 거부. 짐 챙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려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완전한 추방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던 기존 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팔린 폴스타는 계속 팔고 수리도 해줍니다. 앞으로 들어올 신차만 막았어요. 절반만 내쫓은 반쪽 추방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뉴스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폴스타는 지금 우리 도로 위에서도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커넥티드 카라는 건요,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 정보를 매일 실어 나르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그게 이 차에 고스란히 실린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바로 그게 무서워서 2026년 6월 국경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폴스타가 이렇게 국경에서 쫓겨나는 동안 같은 그룹의 형제 브랜드 볼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같은 그룹 볼보는 그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그 여권을 펼쳐보겠습니다. 발급국 칸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우리는 폴스타를 스웨덴 차로 압니다. 로고도 딱 북유럽 감성이죠? 이름도 왠지 청량하고요. 그런데 국정란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분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맨 위엔 중국 지리자동차가 있어요. 지리는 볼보 지분을 78.7% 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 볼보와 지리가 함께 폴스타 지분의 66%를 들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손이 겹겹이 얹힌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요, 스웨덴 간판을 단 회사 뒤에 다시 베이징 계열의 손이 포개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먼저 짚고 갈게요. 지리가 볼보를 1달러에 주워갔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10년에 지리는 볼보를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에 샀어요. 현금 13억 달러에 어음 2억 달러를 얹은 거래였습니다. 절대 헐값 인수가 아니었던 거죠. 이걸 바로잡고 가야 다음 얘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당 부분이 중국 지방정부의 저리대출이었습니다. 다칭, 상하이, 청두 같은 지방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대줬어요. 사실상 국가가 등을 떠밀어준 인수였던 셈이죠. 게다가 창업자 리수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지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격입니다. 회사 창업자가 국가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경제 개념 하나만 짚겠습니다. 회사엔 소유와 통제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주식을 가졌느냐, 이게 소유고요. 실제로 누가 결정을 쥐고 흔드느냐, 이게 통제입니다. 겉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간판은 스웨덴이어도 통제의 끈은 베이징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하필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폴스타 같은 커넥티드 카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갔는지, 차 안 카메라와 마이크에 뭐가 담겼는지 매일같이 수집하고 실어 나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어디로 흐르느냐예요. 그런데 중국엔 사이버 보안법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에 시행됐죠. 중국 데이터는 중국 안에 저장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내놓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자, 이 둘을 한번 겹쳐보세요. 차의 진짜 주인이 중국계라면
그 데이터의 통제권도 결국 베이징으로 넘어간다. 이게 미국이 세운 논리였습니다. 간판은 스웨덴, 주인은 베이징. 그래서 여권을 펼친 바로 그 순간 폴스타는 심사대에서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같은 베이징이 뒤에 있는데 볼보는 왜 멀쩡히 통과했을까요? 자,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같은 지리그룹인데 볼보는 통과하고 폴스타만 막혔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본 게 공장 주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폴스타3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런데도 막혔어요. 반면 볼보는 약 한 달 먼저 별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뿌리, 같은 베이징인데 왜 운명이 갈렸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따진 건 누가 이 차의 데이터와 두뇌를 쥐고 있느냐였어요. 어디서 조립했느냐가 아니라 차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본 거죠. 조립은 미국에서 해도 그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만지고 업데이트하는 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진짜 국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폴스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걸렸습니다. 폴스타를 움직이는 플랫폼, 그러니까 차의 뼈대가 되는 설계도가 지리에서 나옵니다. SEA, CMA라고 부르는 이 플랫폼을 지리가 직접 개발했거든요. 볼보도 지리와 엮여 있긴 하지만 폴스타는 그 정도가 훨씬 깊었습니다. 두뇌는 더 노골적입니다. 2013년 스웨덴 예페보리에 연구소 하나가 세워집니다. 이름은 CEVT, 직원 약 400명으로 출발한 볼보와 지리의 공동 연구소였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 두뇌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엔 지커 테크놀로지 유럽으로 간판을 바꿉니다. 그리고 2026년 결국 지리 테크놀로지 유럽으로 통합돼요. 쉽게 말하면요, 스웨덴의 머리가 지리그룹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 두뇌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예테보리에서 시작한 연구소가 이름부터 볼보의 흔적을 지우고 지리의 두뇌가 돼버린 거죠. 경제학에선 이걸 수직계열 통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설계도부터 부품, 소프트웨어까지 한 회사가 위에서 아래로 전부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폴스타는 바로 그 사슬에 심장까지 묶여 있었던 거예요. 반면 볼보는 브랜드와 조립은 스웨덴 쪽이 상대적으로 더 붙들고 있었고요. 그 차이가 심사대에서 운명을 갈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판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볼보는 여권만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폴스타는 심장까지, 그러니까 핵심 장기까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미국 땅에서 조립해도 이 차는 심사대를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권은 위조해도 지문은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요. 폴스타의 기술 지문이 베이징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회사, 실제로 돈은 벌고 있을까요? 장부를 열면 더 놀랍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차라도 돈은 벌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실제로 표면만 보면 폴스타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약 6만 대를 팔았거든요. 전년보다 34%나 늘었고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이 판 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무섭게 성장하는 회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장부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폴스타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3조 7천억 원을 손해봤어요. 상장한 이후로 가장 큰 적자입니다. 이 숫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3조 7천억을 6만 대로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약 6,100만 원이 그냥 증발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6,100만 원이면 웬만한 신차 한 대 값입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사는 차 한 대 값이 폴스타 입장에선 한 대 팔 때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폴스타는 차를 한 대 내보낼 때마다 그 옆에 새 차 한 대를 얹어서 같이 내다버린 셈이죠. 많이 팔수록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걸 원가 미만 판매라고 부릅니다. 만드는 데 든 돈보다 싸게 파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판매 신기록도 자랑이 아니라 상처였던 셈입니다. 6,100만 원, 한 대마다 이 돈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게 나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2026년 1분기 순손실은 3억 8,300만 달러였어요. 1년 전보다 무려 131%나 불어난 규모입니다. 회사가 짊어진 빚은 약 66억 달러까지 쌓였고요. 그 사이 주가도 무너졌습니다.
미국 나스닥에서 폴스타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종가가 0.84달러였습니다. 주가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차 판매만 막힌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몰린 거죠.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문 2개가 동시에 닫힌 겁니다. 그럼 폴스타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2025년 11월 주식 30장을 한 장으로 합치는 액면병합을 단행했습니다.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상장 폐지만 간신히 면한 거예요. 그마저도 볼보와 지리가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고 신용한도 만기를 2031년까지 늘려주면서 돈을 수혈해 겨우 영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지리 계열 전기차에 상계 관세 18.8%를 매겼습니다. 원래 있던 관세 10%까지 더하면 부담이 훨씬 무거워지죠. 미국은 이 차의 심장, 그러니까 데이터를 문제 삼았고 유럽은 이 차를 어디서 만드느냐를 문제 삼았습니다. 심장과 생산,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협공인 셈입니다. 미국 국경에선 데이터 여권이 걸렸는데 장부를 열어보니 회사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건 2026년 7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가 지금 어디서 차를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폴스타 지금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부산입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이 폴스타사를 위탁 생산하고 있어요. 연 1만 대 규모로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산산 폴스타사는 전량 북미로 수출됩니다. 국내 도로 판매는 보류됐거든요. 한국에서 만드는데 정작 한국인은 못하는 차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노동자가 우리 공장에서 조립한 차를 배에 실어 전부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만든 나라 사람은 정작 그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부산 역설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더 얽혀 있습니다. 폴스타 2도 2025년부터 부산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중국계 전기차가 우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대비가 나옵니다. 미국은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신차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같은 폴스타를 도로에 그대로 올려뒀어요. 그 차에 실린 위치와 카메라 정보도 함께 달리는 거죠. 경제학에는 규제 차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쪽이 문을 잠그면 규제가 느슨한 다른 쪽으로 물건이 몰리는 겁니다. 미국 국경엔 빗장이 걸렸고 한국 국경엔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문제는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안전도 걸려 있어요. 볼보 EX30, 이 차가 전 세계에서 4323대나 리콜됐습니다. 배터리셀을 지리와 선우다 합작사가 공급했는데 여기서 탈이 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제조사의 경고예요. 배터리를 70%까지만 충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요. 이게 2025년 12월에 나온 공식 권고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원래 351km를 가던 차예요. 그런데 70%만 채우면 약 250km로 줄어듭니다. 100km가 그냥 증발한 반쪽 차가 된 거죠. 여러분이 그 차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충 버튼을 못 누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세우기도 겁나는 겁니다. 셀을 갈려면 한 대당 약 700만 원이 듭니다. 대응도 나라마다 갈렸어요. 영국은 무조건 교체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점검 후 이상 없으면 안 갈아주는 선택적 리콜로 시작했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반발했죠.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갑시다. 화살을 특정 나라로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원가를 깎으려고 데이터와 안전 통제권을 통째로 넘겨버린 구조예요. 그 구조가 지금 내 도로, 내 데이터, 내 주차장까지 밀고 들어온 겁니다. 미국 국경엔 빗장, 한국 국경엔 열린 문. 그럼 우리는 이 열린 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미국이 막은 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데이터였습니다. 같은 그룹인데 볼보는 통과하고 폴스타만 국경에서 돌아선 이유도 결국 여기 있었죠. 예전엔 국경이 흙과 철조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의 국적이 새 국경이 됐어요.
커넥티드카는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를 매일 실어 나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곧 그 차에 두뇌고요. 이런 시대엔 어느 나라 간판이 붙어 있느냐가 더 이상 안전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스웨덴 엠블럼이 붙어 있어도 진짜 통제권이 베이징에 있으면 미국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벌어지는 신냉전의 진짜 얼굴입니다. 브랜드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의 국적을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검증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누가 통제하느냐를 봐야 하죠. 둘째, 커넥티드카가 우리 정보를 어디로 보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국경 밖으로 나간다면 최소한 그 사실은 알아야 하잖아요. 셋째, 소비자인 여러분이 직접 물으셔야 합니다. 이 차를 어디서 만들었나가 아니라 이 차를 누가 통제하나?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정보를 지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제조지가 아니라 데이터의 국적이 새 국경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폴스타의 여권을 열어 입국을 거부했고 우리는 아직 문을 열어둔 채 부산에서 그 차를 만들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폴스타를 미국 국경에서 돌려세운 진짜 원인은 안보 위협이었을까요? 보호무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이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폴스타는 시작일 뿐입니다. 스웨덴 간판 뒤에 베이징이 숨은 브랜드가 과연 이 하나뿐일까요? 우리 도로 위에는 이미 여러 대가 달리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국계 브랜드의 데이터와 지배구조를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